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서유럽의 빈국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나라 그리스, 포르투갈과 함께 유럽의 문제아로 불렸던 스페인의 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은 뭐랄까 다른 건 몰라도 경제 쪽에서는 인식이 좀 이상한 나라입니다. 당장 스페인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라고 물으면 축구랑 아름다운 해변 정도가 떠오르죠. 그 나라의 대기업이나 경제와 관련된 것들도 보통 한두 개씩 떠오르는데 스페인은 잘 안 떠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브랜드라고 해봤자 알려진 게 자라 정도죠. 추파춥스도 스페인 겁니다. 실제로 스페인은 서유럽의 빈국이라는 이미지가 있을 정도로 경제와 관련해서는 저평가를 받는 나라죠. 일례로 2003년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 스페인 총리였던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가 부시와의 회담을 기다리던 중 미국 고위 관계자가 아스나르에게 물었습니다. 스페인의 첫 번째 수출품이 뭐죠? 아스나르는 자동차라고 답했죠. 그러자 고위 관계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페인의 수출품입니다. 아스나르는 뭐지? 라는 표정으로 그래요, 자동차요, 자동차라고 답했죠. 스페인 유명 브랜드 프롬의 회장인 미겔 오테로가 밝힌 이 일화는 미국 지도층 인사조차도 스페인의 주요 수출품이 자동차인 걸 잘 모를 정도로 스페인 경제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당시 스페인은 세계 6위의 자동차 생산국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게 마냥 저평가였다고 볼 수만도 없습니다. 월드컵은 우승했지만 경제는 예선 탈락이다. 나는 스페인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납득한다. 몇 세기 동안이나 스스로를 망가뜨리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말처럼 실제로 스페인은 과거 강국이었지만 무수한 삽질과 정책으로 은행을 빼면 모든 부분에서 새롭게 부상한 한국에게 밀려났거든요. GDP는 물론 1인당 GDP부터 시작해 사실상 거의 모든 경제 지표에서 말이죠. 픽스에 묵히기도 했는데 픽스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네모 돼지들이라는 뜻으로 식량, 돈만 축내는 국가들이라는 뜻이죠. 이 중에서도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특히 유로존 위기의 핵심 국가들이었고요. 그런데 저평가에다 실제로 문제이기도 했던 스페인이 달라졌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는 2023년 OECD 37개 국가 중 경제 성과 1위 국가로 스페인을 꼽았고 현재도 유럽 전체가 저성장에 허덕이고 있는데 스페인은 당장 작년에만 3%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죠. 개발도상국이야 3% 성장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인식과 달리 스페인은 경제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꾸준히 10위권 초반대를 유지해온 국가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지금 거의 다 저성장입니다. 결국 2024년 4월 IMF에서 낸 통계 기준 한국은 13위, 스페인이 12위로 올라서면서 한국은 스페인에게 다시 추월당했죠. 이게 더 의미가 큰 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추월당한 게 아니라 10년 넘게 쭉 대한민국이 스페인 위에 있다가 추월당한 것이기도 하고 전망해봐도 한국이 다시 따라잡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체 GDP만 추월당한 게 아니라 1인당 GDP도 추월당했고요. 돼지들에 묶였던 스페인은 이제 유럽 경제의 새로운 엔진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한때 실업률 26%, 청년 실업률 55%라는 최악의 기록과 유럽이라는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에 뒤처진 국가였던 스페인은 어떻게 부상한 걸까요? 스페인이 왜 부진을 겪고 침체를 겪었는지 또 어떻게 부상한 건지 같이 한번 쭉 보시죠. 스페인은 제국주의 시기 식민지로부터 막대한 금과 은을 확보하면서 유럽 최강의 부국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걸 전쟁 비용과 사치, 향락에만 사용하면서 다음 시대 즉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죠. 자본 축적, 돈이라도 모았다면 모를까 거의 다 탕진해서 산업혁명 시기 스페인은 다른 국가에 비해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1898년 미국과의 전쟁에서까지 패하면서 식민지까지 다 잃게 되었죠. 식민지를 통해 경제를 유지하던 스페인은 20세기 초 농업과 경공업이 다인 국가가 되었고요. 몇 개의 식민지가 남아있긴 했지만 과거와도 달랐고 식민지의 반발도 더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세계의 경제를 리드하고 유럽 국가들 또 뒤늦게 뛰어든 서방 국가들도 산업혁명을 받아들이며 이것저것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업적을 남길 때 1930년대 초반 스페인에서도 슬슬 우리도 해볼까라고 나섰지만 1936년 내전이 발발합니다. 내전이야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1939년 내전을 끝내고 정권을 잡은 게 프란시스코 프랑코였던 게 문제였습니다. 프랑코 장군이 이끄는 쿠데타군은 내전을 종식하고 바로 독재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정권 초기 스페인의 경제는 침체였기에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한 선택이 고립주의와 자급자족적 경제 체제였죠. 완전히 시대 역행이었습니다. 당연히 스페인의 경제는 더 침체되고 더 힘들어졌고 국제사회에서까지 고립되며 지원도 받지 못했죠. 특히 유럽이
다시 부흥할 수 있었던 건 미국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의 재건을 위해, 사실 공산주의가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진짜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마셜 플랜의 영향이 큽니다. 돈뿐만 아니라 기술과 지식, 인재까지 지원해줬는데 스페인은 이것도 못 받았죠. 프랑코 정권이 파시즘적인 면이 너무 강했거든요. 애초에 나치 독일을 지원하여 세워진 정권이었고요. 결국 스페인은 1950년대 초반까지 배급제를 유지해야 할 정도로 기본적인 식량조차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가 심각했습니다. 이 정도로 몸소 겪었으니 프랑코도 깨달았죠. 프랑코 독재 정부는 경제 자유화 정책을 도입하기로 합니다. 가장 컸던 건 외자 유치와 이를 위한 규제 철폐였죠. 당장 밥도 해결하기 힘든 나라에서 당시 기준으로 현대적인 뭔가를 만들기란 어려웠으니까요. 사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이 있었습니다.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개편된 질서에서 비록 소련이라는 대항마가 있었지만 시장을 연다고 해도 결국 돈을 쓸어오고 기업을 유치하는 건 서양권 국가들이었기에 대장인 미국이 스페인은 괜찮은 나라다라고 해주지 않는 이상 투자고 관광이고 안 올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특히 이때 스페인이 밀었던 산업이 관광이라 주변국들에게 호감을 사는 게 중요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원조도 못 받고 경제도 안 좋은 스페인이 소련의 영향 아래에 들어갈까 두려웠죠. 경제와 냉전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1953년 미군이 스페인에 주둔하는 조건으로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마드리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시장 개방 규제 철폐, 외자 유치, 이게 맞아 떨어지면서 스페인은 지중해와 대도시를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에 나섰고, 얼마 안가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여행 가기 좋은 나라가 되었죠. 1950년대에는 연 5%의 성장률을 기록하더니 59년에는 IMF와 세계은행에도 가입하면서 구립을 완전히 끝냈고, 1960년대부터는 연 7%의 경제 성장을 구가했습니다. 한 해 관광객만 2천만 명에 이를 정도였고, 관광업으로 번 돈을 다시 투자하면서 또 사람들도 폐쇄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기업을 만들고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조업도 성장하기 시작했죠. 지금이야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연락하고 할 수 있지만 당시는 직접 만나야 뭘 할 수 있었습니다. 관광으로 세계적인 부자들이 오는 스페인은 비즈니스하기에 적합했죠. 자동차, 철강, 조선업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중공업이 자리 잡자 중산층들이 대거 부흥하면서 전체적인 소득 수준도 올라갔습니다. 이쯤 스페인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갔죠. 하지만 1973년 1차 오일쇼크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스페인은 다시 한번 침체기를 맞이합니다. 당시 스페인은 에너지 수입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 중 하나였거든요. 이 와중에 프랑코가 사망하면서 독재도 종식되었죠. 꽤 오랜 독재였기에 보통 이런 경우 이번엔 내가 하겠다라며 내전이 일어나거나, 이게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나라에 혼란이 닥치기 마련인데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중산층이 많아진 상황이라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이미 있었거든요. 프랑코가 사망하기 전부터 이미 절대 권력이라고 보기에는 힘들 정도였고요. 오일쇼크도 다른 산업이 아예 없었다면 모를까 나라가 무너질 정도는 아니었죠. 물론 침체가 아니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81년도에는 마이너스 성장에다 85년도까지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고 1인당 GDP마저 전세계 평균에도 못 미쳤죠. 다만 1인당 GDP는 좀 저평가된 면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70년대 후반 실업률이 급증하고 인플레이션이 치솟자 스페인 정부는 개입주의적인 정책을 시도하면서 임금을 동결해버렸거든요. 개입주의 말 그대로 상품과 임금을 정부가 발표한 대로 해야 하고 일부 산업들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거죠. 사실 이것들은 나중에 풀면 그만인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도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경제 성장과 전망에 방해가 된다고 평가되는 요소인 노동 경직성을 키워버렸습니다. 노동 경직성이 높다는 건 이미 취업한 사람들, 노동자들에게 해고가 어렵고 고용을 보장해 준다는 건 일종의 복지, 권리와도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에 바꾸기 어렵죠. 실제로 지금까지도 스페인은 OECD 30개 국가 중 멕시코, 티르키예, 룩셈부르크를 제외하면 가장 경직적인 나라로 꼽히고요. 침체하던 스페인의 경제가 다시 한번 부상한 건 1986년입니다. EU에 가입했거든요. 사실 유럽 쪽은 EU 가입 이후부터가 진짜라고 봐야죠. EU 가입을 위해 스페인 정부는 개입주의에서 다시 벗어나 경제개방과 구조개혁, 민영화와
민영화와 긴축, 산업 현대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유럽 지역 개발기금이 스페인에 들어오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졌죠. 쭉 보셔서 느낌이 오실 텐데 스페인의 부흥기는 항상 주변의 도움과 함께 했습니다. 스포이긴 하지만 지금도 그렇죠. 개방과 현대화, 인프라, 여기다 EU 가입과 개발 기금까지 경제가 안 좋으면 이상한 수준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던 스페인이었지만 1986년부터 연평균 5% 이상의 고성장을 구가하더니 제조업까지 화랑이 되면서 관광뿐 아니라 수출도 늘었죠. 경제가 활성화되니 따로 노동개혁을 하지 않았음에도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은 안정화되었습니다. 세계 평균에도 못 미쳤던 1인당 GDP는 86년에 바로 6,000달러대로 치솟더니 89년 10,000달러를 돌파했죠. 당시 10,000달러는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건 물론이고 고소득 국가에 분류되는 수준의 수치였습니다. 세계 GDP 규모 탑10 안에 드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92년에 들어서는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개최하고 GDP 7위까지 찍으면서 자타공인 선진국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상 스페인의 최전성기였죠. 그런데 올림픽이 끝나자 스페인은 다시 조금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992년 9월 16일 검은 수요일이라고도 불리는 유럽 환율 메커니즘 위기가 터졌거든요. 이게 좀 복잡한데 다 풀면 12분짜리 영상 하나라 진짜 간단하게 요약하면 당시 유럽은 유럽 단위 통화인 유로를 창설하기 전 독일 마르크화를 기축 통화로 ERM 유럽 환율 체제를 운영 중이었는데 독일이 통일한 뒤 동독을 개발하려고 돈을 찍어내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이걸 또 누르려고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가 높으니 전 세계 투자금이 독일로 모이면서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는 폭등했고 반대로 다른 유럽국들의 화폐 가치는 떨어졌죠. 이걸 해결하려면 금리를 높여야 하는데 지금 당장에 우리가 겪고 있듯 금리 인상은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를 불러옵니다. 이때 영국의 경제는 불황이었던 데다 금리를 올리면 당장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의 맹렬한 비난을 받을 게 뻔했기에 또 그럼에도 방어를 위해 단기 금리를 대폭 인상하고 직접 파운드화를 사들였지만 결국 ERM 탈퇴를 선언했죠. 이 과정에서 스페인의 화폐 페세타도 폭락했고요. 스페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의 화폐가 폭락했습니다. 화폐 가치가 폭락했으니 당연히 상품의 가격이 오르고 구매력이 떨어지고 소비도 위축되죠. 일반적인 경우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관광은 화랑이 되는데 이것마저도 유럽 전체가 다 같이 떨어진 거라 큰 이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다 줄어든 실업률도 올림픽 특수로 인한 건설붐 덕분이었기에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실업률은 다시 치솟았습니다. 건설 투자에 대한 거품도 빠졌고요. 사실 90년대 중후반부터 유럽 경제 전체가 침체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 경직된 노동시장에다 재정 적자까지 독일은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영국은 오히려 좀 괜찮았지만요. 스페인도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슷하게 흘러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또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세계 경제를 주도하던 건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 한 신자유주의 정부들이죠. 스페인도 여기에 어느 정도 올라탔거든요. 후에 수많은 사회 문제와 부작용을 낳게 되지만 어찌되었든 국가가 성장은 했죠. 스페인의 기초 체력이 꽤 튼튼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느린 산업화에다 지원과 기금으로 성장하고 관광업이 다인 국가와 같은 이미지도 있지만 스페인은 엄연한 산업 인프라가 갖추어진 공업 국가였죠. 자체적으로 자동차부터 비행기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기반과 인프라 실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호세마리아 아스나르가 집권하면서 스페인은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죠. 아스나르 정부는 프랑코 사망 이후 최초의 보수 정부였습니다. 돈 나디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말도 오느라고 카리스마도 없는 아스나르에게 붙은 별명이었죠. 여기다 무조건적인 미국 지지를 밀어붙이면서 특히 이라크전 당시에는 욕먹고 정치적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임기가 끝나고 나서 막말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나오면 재앙이 닥칠 거라고 하기도 하고 부패에다 로비에다 이런저런 논란 때문에 지금도 욕먹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포린 폴리시는 세계 최악의 전직 대통령 5인 중 하나로 꼽기도 했고요. 하지만 반대로 스페인의 신황금기를 이끈 인물이자 경제의 날개를 단 인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공기업 민영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세금 삭감까지 시행하면서 90년대 후반 연평균 4%의 성장을 이루어냈죠. 유럽 평균으로 따지면 4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2006년까지 약 8년간 EU에서 창출된 일자리의 3분의 1이 스페인에서 만들어졌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98년에는 아예 부동산 규제까지 완화하고 99년에는 유로화까지 도입되면서 즉 통화가 안정되고 금리도 낮아지면서 투자 확대로 이어졌죠. 2000년대 중반까지도 매년 3% 정도의 성장률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기 G7 국가인 캐나다를 추월했을 정도로 무서운 성장이었죠. 인구 4천만이 넘는 스페인이 이 같은 성장세를 지속하면 머지않아 프랑스나 독일 같은 전통의 경제 강국들
기업들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라는 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간과한 게 있었죠. 이렇게만 보면 스페인이 마치 건실하고 안정적으로 또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의 이점으로 성장한 것 같은데,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고 수출과 관광도 성장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스페인 성장세의 실체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투자, 그것도 부동산 투자였죠. 유로와 도입만 해도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쉬워져서 투자가 화랑이 되는데, 부동산 규제 완화에다 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을 막 늘리고 만들면 팔리고 사면 오르니 스페인 전역에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스페인 GDP의 1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건설업의 비중이 커졌고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도 건설과 부동산 경기 덕에 이루어진 것이었죠. 금방 말했듯 사면 오르니 수요는 점점 더 많아졌고 언론이 이걸 보도하고 부동산으로 부자된 사람들이 생겨나자 전 국민이 부동산에 뛰어들면서 심지어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까지 과도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기 시작하면서 부동산은 또 상승하고, 여기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독일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우리는 성장도 부진한데 저기는 성장하는 국가이다, 전망도 좋대, 부동산 오르는 속도 보니까 이거 지금 사야 한다라며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스페인의 부동산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한마디로 버블이 꼈다는 말이죠. 가계부채는 미친듯이 치솟았고 성장률에 취해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만 스페인의 경제는 거품 위의 성장일 뿐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스페인의 경제는 이미 경쟁력을 잃고 있었죠. 인프라 기술력, 이게 있다는 거지 세계 최고 수준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나왔듯 저평가도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아예 틀린 말도 아니었죠. 인건비가 싼데 그럭저럭 괜찮다를 빼면 사실 스페인의 산업은 관광 빼고 보면 크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부동산을 규제한다고 과열이 멈추거나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건 분위기였죠. 정부도 은행도 민간도 언론도 부동산이 답인 듯 이야기했으니까요. 2007년 겉으로는 호황이었지만 이미 스페인의 무역 수지 적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면서 버블은 터지고 말죠. 일단 바로 건설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들이 중단되고 건설업체들은 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돈 빌려서 건물 올리던 건설업체가 도산하면서 은행들도 직격탄을 맞았죠. 여기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한순간에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상태니 떨어져도 팔면 되지 않나. 버블이 터지고 경제위기에다 건설업체가 도산하는 마당에 집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격을 낮추어도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니 당장 빚이라도 갚아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더 낮은 값에 집을 내놓으면서 더 떨어졌죠. 더 떨어지니 언제까지 떨어질지도 모르니 집은 더 안 팔렸고요. 결국 쌓였던 가계 부채마저 공중분해 되기 시작하면서 은행은 한 번 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주택대출이라는 게 실물이 담보로 있으니 빌린 사람이 돈을 못 갚거나 파산해도 집을 팔아서 회수하는 방식이라 은행들도 거리낌 없이 빌려줬던 건데, 집값이 떨어지고 사는 사람도 없으니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었죠. 나중에는 집이 팔려도 빚보다 집값이 낮아졌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은행이 흔들리면 국가 경제가 흔들립니다. 사실상 경제성장의 축이었던 건설과 부동산이 무너진 결과로 은행권이 살려주세요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자 뭐 죽게 될 수도 없고 어떻게든 해야 했는데, 만약 스페인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국가였다면 나중에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되더라도 일단 돈 찍어서 막는 선택지라도 있었겠지만 스페인은 유로를 쓰는 국가죠. 부실화된 저축은행들을 강제 합병하고 부실자산 정리에 나섰지만 뭐 당연히 역부족이었고 방법은 민간에서 터진 부실, 빚을 국가가 떠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재정적자는 미친듯이 치솟았죠. 다른 나라도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힘들었지만 스페인은 힘들다가 아니라 무너지는 수준의 타격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죠. 스페인 재무장관마저도 반세기 만에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임을 공언하고 OECD는 2009년부터 스페인이 침체기에 들어설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다른 국가들이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화되고 있을 때 스페인은 늪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죠. 2010년대 초반까지 스페인은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특히 건설이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기에 대량 실업은 진짜 재난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포기한 사람들은 아예 짓게 하지 않고 일을 하고 싶은데 구직을 하는데 일을 못하는 실업자가 4명 중 1명 이상이었고 청년 실업률은 55%를 찍었습니다. 노동시장이 붕괴한 거나 다름없었죠. 실업률이 오르니 자연스럽게 가계소득은 감소했고 가계소득이 감소하니 소비가 침체되고 소비가 침체되니 기업까지 힘들어지고 기업이 힘들어지니 정부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니 오히려 복지 수요는 더 커졌는데 또 재정 적자라 줄 돈은 없고 이
시기 처음에 나왔던 돈만 축내고 유로존 위기를 촉발하는 국가들을 뜻하는 픽스에 묶이게 되었죠. 멸칭에서 알 수 있듯 스페인은 유로존 전체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젊은 층의 대부분은 이민을 선택하거나 아예 구직을 포기하면서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가죠. 정치도 극단화되기 시작했고요. 기업이나 국가의 파산 위험 자체를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파생 상품을 CDS라고 하는데, 일종의 보험 같은 느낌으로 부도나 국가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걸 살 때 내는 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CDS 프리미엄이 높으면 국가 부도 위험이 높다는 뜻이죠. 10%가 넘어가면 사실상 부도라고 보는데 7%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렇게 경제 강국이라고까지 불렸던 스페인은 2013년 한국에게 추월당하며 세계 경제 무대에서 뒷전이 되었죠. 이번에도 스페인을 살려낸 건 유럽의 도움이었습니다. 2012년 유럽연합에게 1000억 유로, 당시 기준으로 보면 하나 약 140조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금융시장이 좀 안정되었죠. 참고로 이 시기 픽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모두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이 4개 나라의 불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유라는 공동체의 문제로 번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으려고 해준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스페인 국민의 상당수가 이게 왜 일어난 문제인지, 자기들이 자초한 일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관심도 떨어지고 스페인 경제 망했잖아가 최신 뉴스이던 시기, 구제금융을 받았으니 당연한 수순이기도 했지만 전방위적인 긴축에 국민들도 동의해주면서 스페인은 치유의 과정에 돌입합니다. 앞에서 많이 이야기해서 이제 굳이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기술력이든 자본력이든 뭐든 당장 스페인이 자력으로 뭔가 만들어낼 수는 없는 상황이기에, 장점이 유럽 내에서 인프라가 갖추어진 나라 중에서는 그나마 인건비가 싸다이기에 결국 다시 경제를 일으킬 방법은 외국에 투자였죠. 사실 스페인 단일이라면 개발 도상국에 비해 인건비가 싼 것도 아니기에 조세 휘처로 갈아엎지 않는 이상 투자를 따낼 방법이 딱히 없었지만, 스페인에게는 유럽이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만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유럽에 진출하려는 기업을 스페인에 유치시킬 수 있다는 말이죠. 유럽 진출의 가장 걸림돌은 너무 많은 규제와 행정, 인건비, 그리고 노동 경직성입니다. 스페인은 딱 이것들만 손봐죠. 일단 해외 기업이 들어오면 세금은 낮게, 행정은 빠르게 처리해주고, 이민법을 개정해서 고급 인력과 투자자의 경우 바로 비자를 발급해줬습니다. 유럽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만 된다면 스페인으로 가는 게 하나의 루트가 되었죠. 노동법을 개정하면서 시장을 유연화시키고, 시장에서도 상품이나 서비스 제한 등의 규제를 풀면서 진짜 말 그대로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만 투자하기 괜찮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효과는 직방이었죠. 2013년 하반기 스페인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다시 성장세를 이어가더니, 유로와 약세로 수출도 다시 좀 되기 시작하고, 여기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경기가 좀 괜찮아지면서 여행도 다시 많이 오게 되었죠. 그렇게 알게 모르게 계속 성장하더니 코로나 이후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평균보다 훨씬 빠른 회복 속도, 유럽 평균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 유럽 평균보다 훨씬 좋은 전망까지, 여기다 이때까지 말한 과정을 겪으면서 스페인의 경제는 과거보다 훨씬 탄탄해진 상태죠. 근데 사실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뜨기 시작한 이유 중 하나는 또 EU 덕입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EU라고 코로나 회복과 더불어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EU에서 돈을 뿌리는 건데, 보조금 금액만 따져도 EU 전체 GDP의 3%일 정도로 큰 기금이죠.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국가 중 하나가 스페인입니다. 2026년까지 1630억 유로 약 260조를 받거든요. 여기다 이노베이션 펀드라고 2020년부터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만드는데 EU가 돈을 주는 게 있는데, 스페인이 마침 친환경 에너지하기 좋은 곳이라 엄청나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돈으로 인프라 만들고 기업 지원하고 투자까지 하면서 현재 스페인이 유럽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2024년 관광은 대호황을 맞으면서 9,400만 명이 다녀갔고, 디지털과 신재생 분야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더불어 내수 시장까지 탄탄해졌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이 많으니 눈먼 돈을 타먹으려는 기업들도 많겠지만, 어찌되었든 핀테크, 바이오테크 같은 스타트업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죠. 종합하면 스페인은 자력으로 성장하고 위기였다가 다시 올라왔다기보다는 무수한 도움에다 자기들이 노력도 좀 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지금 당장의 관광과 친환경 말고는 뭐가 엄청나지는 않지만 상황도 좋고 돈도 투자에 많이 쓰고 있으니 전망이 상당히 밝다, 이 정도네요. 사실 과거에도 항상 성장할 때 전망은 좋았기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전히 청년 실업률은 25%로 높고, 지금 생겨난 일자리들의 86%, 즉 대부분이 관광이기에
그런데 일자리의 질은 여전히 낮고 관광이 화랑이 되면서 또 부동산은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막말로 지금 투자들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죠. 자본력은 뭐 기금으로 어떻게 하고 있지만 기술력은 앞에서 말했듯 여전히 부족하고 스타트업들도 미국, 중국이 더 압도적이기에 3등, 4등은 밀려나는 스타트업의 특성상 뭐랄까 뭐가 나올 수 있으려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성장을 견인했다지 여전히 EU 경제력의 10%도 안 되기도 하고요. 다만 과거 겪었던 게 있기에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EU 기금의 목적은 단순 코로나 회복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의 현대화와 성장, 민간 투자 증가, 그리고 EU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기금이니까요. 과연 역사가 반복될지 아니면 이번에 받은 돈은 목적대로 회복과 현대화, 미래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스페인 경제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